경제 현안을 보다 쉽게 풀어보는 경제 읽기 시간입니다. 오늘도 다양한 경제 이슈들 김대호 경제학 박사와 살펴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미국과 중국이 어느 정도 관세 협상을 마무리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 정부에서 입장을 좀 냈죠. 네, 중국 정부는 그야말로 축제 분위기입니다. 그래요. 최강대국 미국과 상대해서 압승을 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초기에는 중국에 대해서는 이번에 아주 본때를 보여주겠다 하면서 무려 145%라는 엄청나게 높은 현 세기에서는 듣도 보도 못한 슈퍼 관세입니다. 예. 이게 일단 30%나 뚝 떨어졌으니까 중국의 분위기는 그야말로 환호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특히 이 중국이 그동안에 많이 사실 가슴 졸여했던 미국에 엄청난 걸 많이 내줘야 되느냐 아니냐 이런 걱정도 했었는데 예. 거기에 대한 중국이 반대급부로 내준 것도 사실은 별로 아직은 없거든요. 그런 면에서 지금까지는 협상을 매우 잘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오늘 중국 외교부 상무부가 관세 협상 결과를 매우 반기면서 국민들에게 보고를 했습니다. 예, 중국 입장에서 볼 때 관세율은 많이 낮아졌지만 그런데 펜타닐에 관한 관세율은 30% 그대로 적용되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어떤 건가요? 그러니까 미국이 중국에 때렸던 관세율이 145%인데 이것을 30%로 낮췄거든요. 네. 근데 중국은 미국에 때렸던 관세율을 125%에서 10%로 낮췄습니다. 그 결과적으로 보면 미국은 중국의 30%를 때리고 있고 중국은 미국의 10% 때립니다. 미국이 중국보다도 20%포인트나 높죠. 예. 그 이유가 바로 30%를 내막적으로 좀 분석을 해보면 10%는 모든 나라에 때리는 기본 관세고요. 거기서 20%포인트는 중국이 펜타닐 마약 성분을 만들어서 멕시코 등을 경유해서 미국에 팔고 있으니까 요거 마약 문제 해소될 까지는 30%를 물어야 된다 이러는데 이번 미중 무역 협상 과정에서요. 이 문제에 대해서도 중국 측이 조만간 그 펜타닐 마약을 멕시코로 넘기지 않겠다. 그렇게 약속을 했고 그 조처가 확인되는 순간 미국의 중국에 대한 관세가 30에서 10%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중국 측에서 크게 불만이 없는 진행 과정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다만 지금 사실 관세 전쟁이 다 끝났다라고 볼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90일간의 또 어느 정도 협상을 해야 되는 과정이 남아 있는 거죠. 사실은 예. 제대로 시작도 하지 않은 겁니다.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에도요. 지금 미국으로도 관세 폭탄을 맞았는데 미국이 일방적으로 90일 유예해 줄 테니 그때까지 협상하자 이런 거거든요. 우리 지금 관세 협상이 진행 중이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중국도 145% 때려놓고 다른 나라는 다 일방적으로 90일 유예 기간을 줬는데 중국에서 대답도 없고 통화도 안 되고 이러니까 일단 강행했던 건데 이번에 협상이라는 것은 90일간 한번 협상해보자. 협상할 동안만 지금 관세를 낮춰줄게. 협상이 3개월 90일이거든요. 8월 13일 날 끝납니다. 8월 13일 날까지 가시적인 성과 없으면 다시 관세는 환원될 수도 있는. 그러니까 이제 그동안에 했던 것은 오픈게임, 서로가 간보기를 했다면 협상의 자리를 만드는 협상이었다면 이제는 자리에 앉아서 실제적으로 협상에 들어가는데 여기에서 과연 어떤 얘기가 합의될 것인지 이 대목이 관전 포인트입니다. 예, 그러니까 박사님 말씀처럼 앞으로 90일 내에 어떤 협상을 할지가 굉장히 중요해 보이는데 그런데 이번 관세 협상에서 환율 문제가 또 심도 있게 거론됐다고요. 예, 바로 지금 이 관세율 낮추는 문제는 서로가 쉽게 타결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사실 처음부터 관세 폭탄은 협상용이다. 관세는 중국이 협조만 하면 얼마든지 낮춰줄 수 있다. 실제로 원하는 것은 사실은 비관세 장벽이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 SNS에 8가지 중국에 또는 한국, 일본 등에서 요구하는 비관세 장벽 8가지를 올렸는데 그중에 첫 번째가 환율입니다. 예. 환율, 관세 폭탄 다음에 터질 것은 바로 환율 폭탄인데요. 중국 위안화 가치가 지금 너무 낮아서 통화 가치가 너무 낮으면 그 나라 제품이 다른 나라로 수출되기 유리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중국 통화 가치 좀 높여라. 이 대목에 대해서도 중국이 미국과 상당히 어떤 진전이 있지 않았느냐. 다만 환율 문제는
일반 관세율과 달리 서로 합의를 했더라도 발표할 수가 없습니다. 발표하는 순간 시장에서 바로 환율이 그 목표 시세대로 바로 움직여 이 시장 교란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고위 관계자들만 알 수가 있는데 현재 미국의 분위기로 봐서는 중국이 위안화 평가 절상, 위안화 돈 가치를 올려서 중국이 미국에 수출하는데 좀 애로사항을 겪도록 거꾸로 미국이 중국 하는데 훨씬 수월해지도록 하는 데에 대해서 원칙론적인 합의를 어느 정도는 한 것으로 현재 전문가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것들을 더 자세히 봐야 하는 것이 우리도 말씀하신 것처럼 유예가 돼 있는 상황이고 협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베선트 재무장관 같은 경우는 뭐 우리나라 선거가 본격화되기 전에 좋은 제안이 있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어떤 자세로 이 협상 테이블에 앉아야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한국은 미국에서 최대 동맹국이면서 또 경제적으로는 미국 입장에서는 적자를 많이 보는 상당히 그 경제적 불평등국이다. 이렇게 동전의 양면처럼 두 가지 얼굴이 있습니다. 예. 그런 면에서 이 협상을 잘하게 되면 동맹이라는 관점에서 우리가 많은 양보를 얻어낼 수도 있지만 또 잘못하게 되면 무역 흑자국, 우리 입장에서는 흑자국, 미국 입장에서는 적자국이다. 이래서 어떤 무리한 요구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어떤 나라들보다도 한국, 일본, 대만 등은 지금 양국 간의 협상이 중요한데요. 우리는 지금 최우선 협상 대상국으로 일본, 영국, 한국 등이 꼽혀 있는데 영국은 이미 협상을 타결했습니다. 예. 지금 미국이 이제 역점을 두는 것은 한국과 일본인데요. 베센트 재무장관이 국제회의에서 기자들이 질문하지도 않았는데 한국과 너무 잘 되고 있어. 그리고 한국이 정말 좋은 조건을 우리한테 제시해서 굉장히 기분이 좋다. 선거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바로 이것은 워싱턴에 있었던 최상목 베센트 회담을 칭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미국 입장에서 일방적으로 좋은 것은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많이 양보한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 입장에서 좋은 것만은 아닌데 그 안에서 어떤 내용이 오고 가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함부로 단정할 수는 없고요. 다만 현재까지 미국이 한국을 대하는 입장은 상당히 호의적이다. 이렇게 종합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주제를 좀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시기에 저금리가 지속되다 보니까 집을 구매하려는 그런 이른바 영끌족들이 많이 생겼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이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을 갚지 못하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고 계세요? 예, 지금 우리 사회에 가장 아픈 손가락의 한 단면입니다. 2000년대, 2020년 초반경에 금리가 거의 0%까지 내려갔고요. 그렇죠. 그리고 집값이 계속해서 오르니까 좀 다급해진 영끌족들, 특히 청년 신세대들이 이번 기회에 아예 집 사? 왜냐하면 금리가 낮기 때문에 그렇죠. 집을 사더라도 이자 부담이 없는 거죠. 그래서 장기적으로 갖고 있으면서 집값이 오르면 자기 집으로 만들 수도 완전히 있는 것이어서 그래서 갭 투자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젊은이들이 투자를 많이 했는데요. 참 공교롭게도 사실 전문가들은 많이 경고를 했습니다. 지금 금리 인하가 오래 가지는 않는다. 낮은 금리 시대가 곧 금리 인상으로 온다. 이랬는데 2022년 하반기부터 금리 인상으로 돌아서서 지금도 전 세계적으로 금리가 굉장히 높거든요. 그러니까 집값에 아무런 변수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그 금리를 감당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최근 한 몇 년간은 집값도 서울 강남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선 집값도 별로 안 올랐죠. 예. 그리고 집값이 떨어진 곳도 많습니다. 집값이 떨어지고 전세값이 떨어졌는데 금리가 더 올라가면 이것은 충분한 자기의 다른 고정 수입이 없는 한은 이게 감당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예. 지금 그래픽에서도 보시다시피요. 연체율이 뭐 거의 4배 가까이 퍼센트는 0.35%지만 2021년 당시에 비하면 약 4배 정도로 예. 연체가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 연체가 일어나면 금융기관은 참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금융기관이 또 부실에 도미노처럼 이렇게 연결되기 때문에 보통 3개월, 몇 개월 여유를 줬다가 그것을 경매로 넘기게 되거든요. 그런데 경매로 넘어가면 제값을 못 받게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죠. 그 현재 시세보다도 80%, 70% 그렇죠. 이렇게 받게 되면 경매 물건을 정리를 하게 되면 거기서 돈이 별로 안 남기 때문에 대출금도 떼이는 것은 물론이고 원가도 못 거치는 이런 대란이 올 수도 있다. 그런 면에서
지금 영끌해서 주택을 끌어 이제 당기신 분들은 좀 비상한 각오로 좀 대책을 세워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또 이렇게 집을 갖고 계시지 않으신 분들은 전월세 사시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 전월세 신고제가 도입이 됐고 이제 그거에 대한 과태료도 부과가 된다라고 들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말씀해 주실까요? 그렇습니다. 주택 관련 거래 제도가 크게 변화하는 굉장히 주목할 만한 대목입니다. 흔히 임대차 3법이라고 그랬어요. 임대차가 전세, 월세 계약을 맺는 것을 임대차라고 그러는데 계약갱신 청구권이라든지 또는 전월세 상한제, 그다음에 임대차 신고제 요 세 개가 원래 새 쌍둥이로 같이 나왔던 겁니다. 4년 전에 문재인 정부에서 나온 겁니다. 예. 그런데 지금 계약갱신 청구권은 이미 가동이 돼서 한 번 계약 맺으면 특별한 일이 없는 한 4년간 살 수 있죠. 그리고 2년 2 플러스 2로 2년 지나서 다시 계약 맺을 때는 5% 이상 올리지 못한다. 이게 전월세 그 상한제거든요. 예. 그런데 그 당시에 임대차 신고제라는 것도 있었습니다. 계약을 체결하면 즉각 3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를 묻습니다. 이게 신고를 하게 되면 정부가 전산 자료를 다 갖고 있게 되기 때문에 이를테면 전월세 상한제 5%를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 보통은 계약 상대방이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합의하면 5% 이상도 줄 수 있고 그 이하도 우리 계약 자유의 원칙에 따라서 얼마든지 법하고 다른 계약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임대차 계약 신고제로 정부가 모든 서류를 이제 파악하게 되면 그러면 그 자체도 법 위반 사실이 바로 드러나기 때문에 뭐 어떻게 보면 거래가 좀 투명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동시에 주택 임대차를 했을 경우에 특히 이 세입자가 아닌 전세를 준 사람 입장에서는 그게 소득이 되기 때문에 예. 이거 세금을 내야 되거든요. 근데 그동안에는 신고가 안 되기 때문에 세금 안 내도 국세청이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는 그래서 일부 탈루도 있었는데 이제는 그야말로 전 국민의 이 임대 수입 정보가 100% 100일하에 드러나게 됐다. 30일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물고요. 또 허위로 신고하면 과태료 100만 원까지 물게 됩니다. 예, 그럼요, 박사님. 이 전월세 계약 신고를 누가 해야 되는 건지, 임대인이 해야 되는 건지, 임차인이 해야 되는 건지, 그리고 그 지역도 궁금하네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아주 시골 농어촌 지역 같은 데는 임대료가 있어도 굉장히 쌀 것이고 그것까지 하면 국민들이 너무 불편하기 때문에 수도권, 광역시, 시도 단위, 또 뭐 세종특별시, 제주특별시 이런 일정 규모 이상의 도시 지역이고요. 그리고 그 월세를 기준으로는 월 30만 원, 그리고 전세를 기준으로는 6천만 원 이하가 되면 그것까지는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 그 이상이 되면 반드시 신고해야 되는데 자 누가 신고해야 되느냐? 이 전월세 계약을 맺으면 임대인이 있고 임차인이 있습니다. 예. 양쪽 다 신고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중에 한 사람이 신고를 하더라도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부 입장에서는 나머지 한쪽의 서류를 그냥 그대로 장악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둘 중에 한 명만 신고해도 과태료는 쌍방에게 묻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둘 다 신고하지 않으면 둘 다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예, 과태료 아까 전에 말씀해 주셨는데 신고 안 하면 30만 원이고요. 거짓 신고하면 100만 원이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김대호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